규제가 있었던 시점에도 대출을 받기는 받을 수가 있었다. 낙찰자분이 9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대출을 한 80% 정도 받으셨습니다. 대출 상담사분께 제가 9월 초에 전화를 드려봤고요. 아직도 된다가 답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려원입니다. 정충진 변호사님이 아너스클럽을 진행합니다. 한 건의 물건은 낙찰 받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데요. 정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에 입찰가 산정부터 명도까지 모두 다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공지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가 지금 현재 1주택자인데 되게 대출 규제가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근데 1주택자인 제가 이 상황에서 경매를 할 수 있는지 자본금도 많이 없거든요.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이 잘 나올지 그게 지금 되게 막막하고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피디님이 새롭게 다시 투자를 천안 아파트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9월 달입니다. 9월 초인 상태인데 9월부터 DSR도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하고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한번 경매랑 공매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해봐도 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저랑 이 현재 상황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대출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2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DSR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의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DTI는 나의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랑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른 대출의 이자까지만 더한 건데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 더해지니까 내 소득에서 이 대출이 그리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DSR 40% 만약에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에 이자가 커져버리면 더 DSR을 충족하기 어렵겠죠. 이 DSR 심사를 할 때 대출의 이자가 커지도록 하는 효과, 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이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했고요. 그럼 0.375%만큼만 가산해가지고 DSR 심사를 했으니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가 되니까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50%를 적용하니까 0.75%만큼 더 이자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받으시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상태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모두에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대상입니다. 그리고 3단계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7월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2단계가 적용되는 것에 더해가지고 은행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을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을 일으키게 되니까 실제로 8월 달부터 신용대출 사용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신용대출부터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나의 연소득입니다. 소득만큼만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금액을 신용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소득만큼만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KB국민은행에 한해서 그렇고요. 또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카카오 같은 곳에서는 다 주택자다, 2주택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아예 주담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되면 신용대출로 또 급증할 수 있으니까 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이 국민은행이 이런 정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이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한 대상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1금융권은 전국적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아니면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전세보증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이면 이 대출을 크게 제한받지 않고 할 수가 있지만 주택을 보유를 하시게 되면은 이 전세보증금 대출도 만만한 상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줄이되 어떻게 줄이냐면은 DS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DSR에서 매년 상환하는 원금의 비중을 높여버린 겁니다.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줄이면 되죠. 만기를 줄이면은 실제로 상환하는 매년 원금은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5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었으면 매년 200만 원만 상환하면 되죠. 그런데 만기를 25년으로 줄였다라고 하면은 매년 400만 원씩
갚아야 되니까 내 소득에서 대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축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기 축소는 좀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한 30년 이내로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심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잔금을 낼 때 대출받은 전세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새로운 집에 잔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을 1금융권에서 일괄 제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분양주택까지도 이 대상이 포함되는 바람에 실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조정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만약에 전세 임차인을 구하셔야 된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현재는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첫 번째 시도를 하시겠지만 단기 매매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전세를 놓으셔가지고 투자금을 회수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전세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세를 살 수 있는 임차인들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343조 정도 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00조가 넘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근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서 매월 주택담보대출이 한 4조가 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8월달 같은 경우에는 9조 가까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고요.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마냥 대출을 많이 해줄 수는 없겠죠.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잘 갚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분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일으키면은 보통은 빨리 갚는 게 일반적인데 빨리 갚아야 될 대출을 빨리 못 갚고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니까 대출 제한이 들어옵니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나중에 집값이 좀 하락하고 또 대출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대출을 더 하기 좋은 환경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경매 물건 매각 건수를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가장 상단이 경기도의 아파트가 얼마나 매년 매각이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이 서울이고 가장 아래쪽이 인천입니다. 중간인 서울을 보시면은 서울은 2013년도에 3,000건의 아파트를 경매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경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박근혜 정부가 접어들면서 또 대출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2022년도 거의 주택값이 최고점일 시점, 이 시점에 또 경매 물건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는 시점과 흐름을 같이 해가지고 경매 물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매 물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대출이 제한이 됐을 때 과거의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규제가 일어났을 때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과거의 경매 물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DTI 규제를 하다가 한번 완화를 하고 다시 11년도 3월 22일 날에 규제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또 지역마다 이 DTI가 다르게 적용이 되긴 했지만은 상당히 규제를 좀 강하게 했더니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못 받았냐라고 한다면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가율이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격 지수는 상승을 안 하거나 상승을 했는데도 전세가격 지수가 더 높았으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 선이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에 점선이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세가율이 상승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규제가 일어났던 시점은 일시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규제가 있었을 때 과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나, 받은 사람이 있나, 어디에서 받았나 이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경매 물건입니다. 2011년도 9월 달에 근저당권을 어떤 은행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은
보신 대로 3억 6,950만 원이었는데 대출은 2억 2,900만 원 정도로 대출을 받았고요. 근저당권 설정 비율 120%를 가정을 하니까 채권 최고액은 2억 7,480만 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원금에 더해가지고 이자까지 배당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실제 대출해준 금액 120%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반대로 나누면 실제로 이렇게 줬던 대출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억 2,900만 원 정도니까 60% 정도는 대출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다른 물건인데요. 다른 물건에 매매를 한 금액은 6억 5,700만 원 정도로 매매 거래를 하였고요. 그런데 대출은 5억 1천만 원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대출했는데 이거 120%로 가중해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죠. 이 대부는 120%로 설정한 걸로 추정되는 이금융권에서 해준 대출을 근저당권을 매입을 한 겁니다. 대출은 한 5억 1천만 원 정도가 실제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이 거의 한 80% 가까이 또 대출이 된 거죠. 2011년도 초에 DTI 규제가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출을 이금융권에서 좋은 조건으로 받으셨고요. 수도권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경매로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낙찰자분이 있겠죠. 낙찰자분이 낙찰가를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대출을 받으셨는데요.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분도 한 80% 정도를 낙찰 받으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거죠. 등기부를 과거에 거 열람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었던 시점에도 대출을 받기는 받을 수가 있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도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건데 거의 60% 정도 대출을 받으셨죠. 네, 저축은행에서 60%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건도 이제 낙찰자가 있겠죠. 낙찰자분이 이 물건을 한 9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대출을 한 80%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0년대 초에 2011년, 12년도 이 정도의 DTI 규제가 있긴 했지만 8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대출들을 어디에서 받았을까? 그 부분이 가장 시청하시는 분들께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많이 써놨습니다. 어디에서 대출 받았는지 제가 등기부를 한 30개 넘게 봤는데 이런 손해보험이나 저축은행, 이금융권이죠.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1금융권도 있긴 했지만 1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더 적은 LTV로 대출을 이렇게 줬고 2금융권에서 80% 정도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서는 90% 정도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 사례를 볼 때 지금의 현재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죠.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PD님이 계속해서 투자를 경매랑 공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답이 중요할 텐데 대출 상담사분께 제가 9월 초에 전화를 드려봤고요. 아직도 된다가 답변이었습니다. 또 이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랑 공매로 투자를 하실 때 이금융권에서는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 MCI, MCG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변제를 염려하지 않고 대출을 더 많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MCI, MCG 상품을 중단을 했죠. 은행은 이 방빼기라고 하죠. 소위 수익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의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같이 보신 대로 전반적으로 1금융권은 다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금융권에서 확실히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2금융권보다는 훨씬 낮겠죠. 결국에는 1금융권에서 받으시려면 소득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용도 좋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매로 하시면 좀 싸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싸게 받으시고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2금융권 이 주택담보대출 일으켜가지고 잔금 납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규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2금융권으로 대출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하면은 또 규제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는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감정가는 시세의 60에서 70% 그리고 또 낙찰가의 한 80에서 9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포인트에서는 싸게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너무 낮으면 수익이 낮으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금 한 7천만 원 내외 정도면 이렇게 실 수가 있으니까 낙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내외 정도는 돼야 이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 등급이 좋으셔야 낮은 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신용 등급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 상품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다르고 뭐 고치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품별로 또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싸게 받으시는 거죠. 싸게만 받으시면 낙찰가의 90%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PD님은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들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감이 오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을 만약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은 3천만 원인데 그 이제 역산을 해보면 한 1억 5천 정도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1억 8천만 원인 건지. 그러니까 PD님이 지금 자본금이 3천만 원 있는데 네. 뭐 한 80%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요거를 계산을 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수식을 한번 써보면 되죠. 일단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억 원에 입찰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80%면 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자금은 얼마죠? 4천만 원이요. 물론 부가적인 금액들이 더 필요하지만 잔금만 생각하시면은 4천만 원 있으시면 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3천만 원 있으시니까 자본금이 3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을 또 구하셔야 되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은 아까 전에 보신 대로 가계대출이 아닙니다. 가계대출이 아니라 제가 이금융권에서 받는 사업자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자 대출이면은 뭘 안 본다? 예, DSR을 안 봅니다. 그래서 DSR을 물론 방 빼기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DSR을 또 안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신용 대출을 좀 받으실 수도 있겠죠.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 좀 금리를 낮은 상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신용 대출이 아까 저 1금융권에서 KB에서 만약에 받으신다면 3천만 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3천만 원 대출 받으면은 뭐 잔금 내시고 또 2천만 원이 남은 거니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찰가 기준이니까 뭐 한 2억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2억에 낙찰을 받으시면 충분히 신용 대출을 좀 일으키긴 하셔야 되지만 잔금 납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은 역산을 수식을 한번 써보시면 정확한 금액, 내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제 뭐 하면서 궁금한 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대출 상담사님 통해서 대출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물건을 같이 검색하셔가지고 임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9일이 촬영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런입니다. 정충진 변호사님이 아너스 클럽을 진행합니다. 한 건의 물건은 낙찰 받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데요. 정 변호사님의 지도 아래에 입찰가 산정부터 명도까지 모두 다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공지로 다시 찾아뵐게요.